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이 공교롭게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한 여성이에요. 한 달 살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기대보다 더 좋아서 무척 만족 중이랍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멀찍이 바다를 바라보며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은 자주 다투셨고 서로 의견을 양보 안 하시는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화목한 세 식구의 모습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마지막으로 기억에서 끊겼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친정 엄마는 멀리 떠나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마지막 인사도 안 남기셨고요. 사실 저는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와 더 심적으로 가까웠는데 그래서 배신감이 컸습니다. 친정 아빠는 갑자기 실직을 하신 후에 사업을 하시느라고 곧 무척 바빠지셨고요. 사춘기였던 저는 방치되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부모님의 상의 없이 저는 혼자 정했고 입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를 좀 먹게 되니까 친정 아빠도 사업적으로 여유를 좀 찾으셔서 저와 잘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시기를 놓친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왠지 친정 아빠와 살짝 어색했어요. 사이좋은 부녀는 맞지만 친구처럼 가깝고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죠. 그리고 아마도 은근한 애정 결핍에 저는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확실히 있었고요. 그런 제가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꽤 잘 맞는다고 느꼈으니 자연스레 결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죠. 참고로 남편은 흔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긴 했으나 그곳에서 입지가 좋아서 꽤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망도 좋아 보였고요. 남편이 과장을 좀 섞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본인 말로는 이 정도면 대기업 다니는 거 안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일을 잘 잡은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살짝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속으로 삭히는 면모가 있었는데 머릿속에 일단 떠오른 대로 말을 편하게 뱉고 보는 저와는 스타일이 반대였거든요. 이게 저는 좋았던 듯 싶어요. 아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찬성이고 환영해 줄 거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집은 문제가 없는데 설마 내 시댁이 될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저희 둘 다 나이도 제법 찬 상태였기 때문에 설마 결혼에 반대를 당한다던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저는 연애하면서 시부모님을 따로 뵌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얘기만 자주 들었었죠.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때 기준으로 별거를 2번 하셨다가 다시 살림을 합친 상태이셨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실이 들통날까봐 지금 실토하는 거라고 남편이 풀이 죽어서 말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혼 가정의 자녀였으니까요. 성질 내세우시다가 끝내 이혼하셨던 분들을 부모님으로 둔 게 저였으니 차라리 별거를 반복하더라도 끝내 이혼 안 하신 시부모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이 되어서 그런가? 왠지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과실을 눈 감아주시며 살아오셨을 것 같았네요. 또한 남편의 형제는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 게 전부였는데 이미 시집을 간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시누이 때문에 고중을 겪는다든가 그럴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듯 싶네요. 시누이는 나름 젊은 사람들끼리 따로 얼굴 보고 친목 다지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식당을 예약해서 만났습니다. 원래는 시누이 부부, 저희 부부 넷이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리에는 시누이만 나왔죠. 남편이 당황해서 심해부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시누이는 똥 씹은 얼굴 하더니 남편을 향해서 입모양으로만 닥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멍청하게 미소나 짓고 있었네요.
그런 제 반응에 남편은 안심을 한 눈치였고요. 밥 먹으면서 한참 가벼운 대화를 나눴는데 관건은 남편이 중요한 전화를 받게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잠시만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남편이 자리를 뜨자마자 신우이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 동생이 대관절 누구하고 연애질을 그렇게 하는 건지 내심 궁금했었는데 그게 너였구나? 결혼까지 하다니 조금 놀랍다. 별로 결혼할 만한 상대로는 안 보이는데? 내 동생 눈에는 너만의 특별한 게 보이기라도 하나 봐? 근데 왜 표정이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놀란 건 난데 네가 표정이 왜 그래? 네? 아니, 그게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편하게 낮추셔서 조금 놀랐어요. 둘이 결혼한다면서? 그럼 어차피 내가 너한테 반말 찍찍 날리게 되어 있는데 시작이 조금 당겨졌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이야? 나이도 내가 너보다 많잖아. 말 까는 게 안 입고 온 거면 그렇다고 말해. 정중하게 다시 말 높여줄게.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도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거든요. 곧 이사를 가신다고 들었는데 사는 곳은 멀어서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친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허물없이 친하게? 언니 동생? 얘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저기요, 이보세요, 예비 올케님. 나는 너랑 딱히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 거의 고아나 다름없다면서. 고아라니.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가 본데요. 저희 부모님 비록 이혼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는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커다란 한도 아니고요. 이혼 후에 엄마는 계속 못 받고 연락 아예 끊겼고 아빠 쪽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아하고 처지가 비슷한 거 맞구만. 왜 이 약물과 아는 척을 해? 나는 이래서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싫어. 음침하고 자격지심 강하고. 하여간에 그 속에 하자가 반드시 있거든. 저는 살면서 처음 그렇게 당황해보는 것이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제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당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현실로 와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로 돌아왔고 분위기를 읽은 건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는데 신우이는 저와 날씨 얘기를 나눴다는 뻔한 핑계를 댔어요. 거기서 제가 발끈하면 개싸움 하자는 게 될까봐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에게 따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자 남편은 눈이 돌아가서 신우이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결혼할 여자에 대해 소개를 정확히 해야 하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절대 나쁜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고 조심스럽게 했었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배알 꼬여서 나쁘게 군 것 같다며 우선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우습게도 남편이 저를 위해 길길이 날뛰어 주어서 좋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내 편,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죠. 그 느낌에 푹 빠져서는 마음에도 없는 난 괜찮아 같은 개소리를 짓거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왜 그랬나 싶습니다. 어쨌든 며칠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심해부가 바람을 피워서 신우이한테 들통난 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이게 밝혀져서 시댁이 소란스러웠죠. 심해부가 바람났다는 사실 자체에 신우이는 화딱지가 났는데 그 바람이라는 게 이미 과거형이었나 봐요. 몇 달 전에 피웠던 바람의 증거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종결된 바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족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신우이는 추가로 화딱지가 났고 그런데다가 이미 이사갈 준비는 다 되어 있었기에 얼른 떠나야 했고 아무튼 그랬었나 봐요. 신우이는 기분이 최고로 안 좋았을 때 저와 대면을 했었던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우이가 인성이 개차반이고
자기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는데 저는 또 멍청하게 안일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하필 안 좋은 시기에 신우이를 만나는 바람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신우이가 사실은 저를 나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저 좋을 대로 생각해버렸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거듭하며 저는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황당하게도 상견례는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친정아빠와 전화통화 몇 번 하시면서 조율을 해가셨죠. 상견례가 없었던 이유는 친정아빠한테 있지 않고 시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이때 시부모님께서 대판 다투셨는데 시아버지께서 화가 몹시 나셔서 상견례고 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벌이신 작정이었죠. 어쩌다 보니까 예식장도 누가 취소한 걸 급하게 저희 부부가 예약하게 되면서 결혼 날짜로 무척 이르게 잡혔고 그래서 정식 상견례 없이 결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결혼식이 무사히 진행되었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경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신기하리만치 무탈했고 평범했고 나무랄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슬픈 지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인사드렸던 거 말고 정말 정식으로 찾아뵙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딱 봐도 4인분이었지만 자리에 앉는 사람은 셋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방문하기 직전에 시부모님께서 싸우셨거든요. 저희 얼굴만 보시고 시아버지께서는 겉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왠지 숙연해져서 눈치를 봤는데 남편을 보자 한숨만 쉴 뿐 동요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자식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일상인 듯 하였어요. 그래서 저도 태연하게 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섰다가 차려진 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죠. 전라도 한정식 전문집을 가도 이것보다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느새 감동으로 마음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 부엌에서 이 정도 음식들을 차려내려면 대체 얼마나 많고 많은 수고를 감내하셨을지 시어머니의 그 정성이 감히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렇게 정성 가득한 집밥을 먹어보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입니다, 어머님. 감동 제대로 받았으면 그걸로 됐어. 네가 이걸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너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너는 집안 꼬라지가 그 모양이라서 집밥 같은 거 온전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겠구나. 알만하네. 앞으로는 꼭 정성 가득한 집밥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 바란다.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무척 아리송했어요. 저를 비꼬시는 건지 칭찬하시는 건지 격려하시는 건지 도저히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그저 사람 좋게 웃는 게 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는 게 최고의 미덕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고요. 그런데 먹는 내내 한 가지 좀 이상했던 점은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요리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얌영장은 미리 만들어놔야 숙성이 되어서 더 맛있다든가 하는 그런 자질구리한 것들이요. 혼잣말을 하셨다고 보기에는 남편이 아니라 자꾸 제 쪽만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묘했네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걸고 싶으셔서 그런 걸 거라고 좋게 여기고는 음식들이 다 맛있다고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는 소리를 뒤늦게 막 늘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식사가 끝나갈 즈음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보시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요리는 좀 어떻게? 제법 할 줄 아니? 어느 정도에? 평소에 원래 요리를 직접 하면서 지냈어? 청소는? 장틀에 먼지 안 끼는 정도로 매번 잘하고? 어렸을 때 방 정리는 혼자서 잘하는 애였니? 아니면 혼나고 나서 하는 애였니? 너무 와다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서 제가 혼이 쏙 빠졌던 것 같아요.
대충 어영부영 대답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학창시절에 용돈을 집에서 얼마 받고 살았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살짝 진땀이 나는 것 같아서 남편을 곁눈질했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또 열심히 적당한 대답을 내놓았고요. 저한테 부엌 뒷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네,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날 큰 코 다쳤습니다. 밥상 위에 화려했던 만큼 그릇 설거지, 잔반 정리 이런 게 아주 많았는데 그걸 제가 다 했어요. 낯선 공간이어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거지로 그냥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남겨져서 했다면 마음이라도 편했겠지만 시어머니께서 감독으로 옆에 서 계셨어요.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부엌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설거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싱크대를 박박 닦을 때쯤에는 괜히 밥 먹으러 왔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셔서 기분이 살짝 풀렸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셨잖아요.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된 제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싫은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저의 곁에서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어땠을지를 상상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것도 제가 아니라고 황당할 정도로 무른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걸 깨닫기 전까지 저는 맹할 정도로 끌려갔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께서 상다리 휘게 차려주셨던 밥상, 그날 이후로 다시 차려주시는 일은 없었고요. 마치 그 밥상값을 받아내겠다는 기세로 갖은 간섭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예, 이제 너희도 결혼해서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슬슬 냉장고 확인해야 될 때가 됐지? 냉장고 확인이라고요? 아, 일단 새 냉장고라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긴 한데요. 제가 따로 기능을 체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얘는 못 알아들은 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못 알아들은 거야? 어느 쪽이든 답답해서 한숨이 다 나오는구나. 냉장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안 나오는 각도가 없도록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신우이가 떠올랐지만 애써 그 감상을 떨쳐버렸네요. 갑작스러운 냉장고 검사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보고 확인하시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이런 배려심 넘치는 시어머니를 둔 저는 복받은 며느리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잘하면서 보고 들은 것도 없었기에 왠지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걸 따랐습니다. 오만 지적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냉동실 상태가 왜 이러냐, 저 햄은 왜 샀냐, 저건 무슨 생각으로 플라스틱 통에 담아놨냐 등등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만 지적을 받다가 지쳐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었죠. 어머님은 지나치게 꼼꼼하신 것 같아. 무슨 냉장고 냉동실을 벌써부터 내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셔? 원래 어머님이 이런 거 잘 따지고 사시는 분이셨어? 옛날부터 이러셨던 거야? 그게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부엌 살림이나 이런 거 아예 모르다시피 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엄마가 냉장고나 그런 거에 열정적인 신부는 절대 아닌 걸로 아는데.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흥분되고 기쁘셔서 그런 것 같아. 계속 그러시진 않을 테니까 당신이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라. 그래, 원래 이러지는 않으시다는 거지? 그럼 이러시다가 말 것 같으니까 나도 이해해 볼게. 어머니도 나도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으나 시어머니라는 분은 대하기가 점점 여간 어렵게 느껴지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시댁으로 저를 불러서 가볼 때면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지긋지긋한 냉동실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는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죠. 냉동실에 결코 오래 두면 안 되는 것들을 저에게 설명하실 때
저는 여기가 대학 강의실인지 시댁 부엌인지 헷갈렸습니다. 얼린다고 해서 모든 게 만능이 아니라고 하시길래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래요?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순간 눈빛이 확 바뀌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저를 힐난하셨는데 그때의 눈빛이 매서워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어른이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상황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이 계기로 저는 왠지 시어머니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묻는 말에는 대답하고 적당히 처세하는 며느리로만 남아야겠다고 은연중에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그게 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는 그때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전공도 그렇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 한번 주어지면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박봉이고요. 어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돈도 잘 못 버는 서글픈 직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가 골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신혼생활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했던 거예요. 대학 선배가 몇 달 후에 자기가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 저를 불러주겠다고 약속도 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도 있었고요. 하지만 마냥 집에서 놀고 먹고 싶지는 않았기에 소일거리나 하고자 했습니다. 디자인 일을 쉬고 있고 싶지 않았죠. 이렇게 재택으로 근무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택근무로 조금씩 일을 하는 것, 이것의 장단점은 극명했는데 장점을 꼽자면 시간을 유동적으로 제가 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출퇴근도 따로 안 하는데 남는 게 시간 아니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엄연히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저도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이 꽤 돼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 믿고 회사도 아주 막 그만둔 모양이던데. 그렇게 했으면 저도 뭔가 집에서 우리 아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혹시 저에게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본 결과 너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신부 수업 같은 게 필요하겠더라. 없던 두통이 생겨서 날뛰더라고요. 신부 수업 같은 회개망측한 단어를 들었더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었죠. 요즘 어리신 분들은 어쩌면 아예 모를 것 같네요. 옛날도 아니건만 신부 수업이 대관절 웬 말인가요? 어머님, 요새는 웬만한 부부들이 결혼 생활 처음을 맞벌이로 시작하는 시대에 신부 수업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혹시 신랑 수업은 없나요? 땡! 요놈의 주둥이. 너는 생긴 건 참하게 생겨서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주둥이가 은근히 경박하구나. 아니 어머님, 저는 그냥 재미있으려고 말장난을 쳐본 것뿐인데요. 진지하게 신랑 수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둥이를 빡세게 단속해야겠어. 가만 보니까 주둥이가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모양새였네. 말을 막 해댈 입모양이야. 내가 앞으로 교정해주마. 그래야 앞으로는 우리 귀한 아들을 두고 신랑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못하겠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제 입을 착 때리셨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너무 당혹스러웠죠. 태어나서 입을 맞아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제가 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버렸던 게 천추의 한입니다. 사실 저는 말을 할 때 진지하게 2번, 3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나서 뱉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친구들의 지적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소리는 더 많이 들어봤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전부 가정 안에서 겪은 애정 결핍을 밖에서 채우고자 인간관계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보니 제가 의욕에 앞서서 20대 초반에 저질렀던 과한 행동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적 앞에서 저는 말실수를 할 바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지. 이참에 교정이나 정말 받아볼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나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굴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무서웠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어른 앞에서 대들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참고 숙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랬거든요. 애초에 경솔한 언행을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 나오셨겠지. 우리 엄마 괜하게 그러실 뿐 아니야.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여겨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없는 며느리가 속으로는 짠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남편이 예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개소리도 제법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사업을 쭉 해오시던 분이라 생활 패턴이 들쑥날쑥 하실 때가 잦았고 사업 문제로 출장도 자주 가셨으며 인맥을 쌓으시느라 밖을 많이 도셨다네요. 그런 걸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바깥일 하시느라 이래저래 쌓인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푸시는 분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받아주느라 짜증이 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돼서 별거도 하셨었던 것이고요. 두 분이 끝내 이혼까지 가지 않으신 것에는 시어머니의 인내와 헌신이 있었다고 남편은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말을 해왔어요. 드세고 가끔은 고집도 강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속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담고 계시는 그저 여린 여자일 뿐이셔. 그게 바로 우리 엄마야. 왠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많이 포용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았구나. 갑자기 어머님이 짠하게 생각되네. 우리 엄마 보통 짠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체 성질 더러운 우리 누나하고 친하게 잘 지내달라는 말은 농담으로도 절대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하고는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엄마의 관심, 엄마의 간섭 이런 거 받는 딸로 살아보고 싶어 했잖아. 그치? 제가 남편에게 그런 바람을 내비친 적이 있던가 없던가 스스로도 헷갈려서 그냥 우물쭈물 넘겼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어렵게 느껴져서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마당에 신부 수업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이상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으니 남편의 말을 발판 삼아서 시어머니를 향해 짠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한번 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름 이때 혼자서 굳은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죠.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가스레인지 청소를 시키시길래 갑작스럽다고 딱 한마디 했건만 바로 제 입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말로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입을 때리는 건 암만 생각해도 너무 별로였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손으로 입을 치시는 건 서로에게 민망한 행위라고 봅니다.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던 줄 아시나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전에는 집집마다 원두커피를 내려 먹는 거 많았잖아요. 맥심에서 나온 알갱이 커피 같은 거 넣고 뜨거운 물 부어놓으면 아래 유리통으로 뚝뚝 이렇게 커피물이 떨어지는 거요. 그 커피를 넣는 거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역상감 깔때기처럼 생긴 그 필터를 갑자기 부엌 선반에서 찾으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제 입에 꽉 박으셨습니다. 요놈의 입!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왜 자꾸 하려고 드나 모르겠네. 저는 설마 그걸로 입이 막힐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맹견이 요새 산책할 때 의무적으로 주둥이에 다는 입마개 같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게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그걸 손에 쥐고 있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것 같을 때 스스로 입을 막으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저 멍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각종 자잘한 걸 저에게 다 시켜보셨어요. 볶음밥용으로 채소를 다 잘게 자르는 것까지 시켜보셨습니다. 아휴, 답답해. 얘는 왜 이렇게 감을 못 잡니? 너 요새 대형마트 가면 파는 거 뭔지 몰라?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 다 썰어서 진공 포장돼 있잖아. 바로 그런 것처럼
재료들을 고르고 잘게 썰어 보라는 말이야. 아, 저도 그거 뭔지 알아요. 마트에서 봤거든요. 그럼 저도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먹을 양이 포장되어 있는 거라 엄청 실용적이던데요. 하도 시어머니께서 쪼아대시니까 기력이 빠져 있었던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커피 필터 입마개로 또다시 제 입을 꽉 막으셨습니다. 저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입가에 동그랗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마치 컵을 쏙 잘못 빨아들인 사람처럼요. 제가 당최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안 믿겼네요. 넋이 나가 있다가 남편이 집에 오자 겪은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안 믿더군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내 입을 봐. 몇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자국이 좀 남아있잖아. 당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어머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신 분이야. 잠깐 진정해봐.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느라 그런 것 같아. 당신이 가정적인 재능과 거리가 먼 여자인 건 맞잖아. 이참에 우리 엄마한테 이것저것 배워둔다고 생각해줘. 우리 엄마한테 신혼생활 좀 존중해달라고 내가 내일 전화해서 말씀 정확히 드려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아이고, 자기만 믿으라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제가 천하의 바보 천지입니다. 뭐에 홀렸었나 봐요. 아무 맹목적인 결혼 생활을 잘도 했었네요. 남편이 말했던 가정적인 재능은 대체 뭐하는 재능일까요? 저는 이걸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단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지 그 후로 며칠 잠잠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했는데 금세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폭풍 전야인 줄도 모르고 그랬었네요. 우선 싸한 느낌이 먼저 들었던 건 다시 며칠 뒤에 시부모님과 함께 단풍 놀이를 가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모처럼 시아버지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라서 저희 부부도 기쁘게 함께 하기로 했죠. 시누이 부부도 같이 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당일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다 같이 타고 갈 카니발 차량을 집 앞에서 청소하고 계셨고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차를 들여다본다고 하길래 저는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통화 중이셨어요. 통화 상대가 시누이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죠. 너는 왜 또 장서방하고 싸웠어? 이혼 안 할 거면 웬만큼 참고 사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라고 그랬잖아. 성질 자꾸 못 버려서 너 어떡할래? 에휴, 딸내미 성질 고치는데 실패해서 내가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가 된 거 아니야. 며느리라도 꽉 잡고 꽉 누르면서 살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이 좀 낫다. 그런데 제가 거론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 거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굴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하시는 소리로 밀어보자면 아예 작정하고 저를 잡고 계시는 듯 했어요.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어영부영 단풍놀이를 가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신경 쓰여서 혼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남편은 또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살 살피느라 바쁘더라고요. 언제 시아버지의 기분이 틀어져서 시어머니와 싸우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죠. 시부모님이 과연 이혼한 제 친정 부모님보다 나은 게 맞을지 의심스럽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싸울까봐 자식이 긴장해서 하염없이 분위기판 살피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었네요. 정말 간신히 단풍놀이를 마쳤고 그래서 그날 본 풍경이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마치 시부모님의 싸움을 예견이라도 그때 했던 듯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무척 어려워졌거든요. 사업이 늘 그렇듯 돈 문제였는데 최대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걸 못 받게 되면서 큰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한마디로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 엄청난 소식에 저도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시댁에 들러볼까 했으나
웬일로 남편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시부모님이 보통 살벌하신 게 아니라서 괜히 불똥 잘못 튀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럴까 싶어서 저도 아주 심란해졌죠. 남편은 밤에 잠도 안 오는지 한숨을 쉬면서 뒤척이기 일쑤였고요. 그런 때 주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친정아빠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해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친정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른 밝은 척을 해봤지만 친정아빠는 금세 알아차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 결혼하고 나니까 언제나 남편인 남편이 생겨서 든든하고 나를 딸자식처럼 여겨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의 존재가 너무 좋은걸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다 괜찮은데 그냥 요새 시아버지 사업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걸 많이 걱정했더니 목소리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 네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니까 그거에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못난 아빠라서 이런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항상 미안하다. 이런 못난 아빠 밑에서 올바르게 잘 커주고 결혼도 잘 해줘서 한없이 고마울 따름이야. 우리 딸이 세상에서 최고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이 아빠한테 말해주기야. 알았지? 친정 아빠는 낯간지러운 말씀을 잘 못하시던 분인데 그때는 모처럼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심적으로 복잡하다는 말을 절대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철없던 시절에는 제 곁을 떠나고 안 계시는 엄마보다 제 곁에 계시기에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아빠를 미워한 적도 많았죠. 괜한 마음에 그랬네요. 그런 순간들이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죄스러웠지만 저도 딱히 티를 낸 적은 없었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죄송하다는 게 박혀 있었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씩씩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바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서 절대 아빠 걱정 안 시킬게요. 그러자 친정 아빠는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철이 들었냐며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녀는 잠시 옛날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친정 아빠가 슬쩍 시아버지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곧 명절인데 사업장이 그렇게 돼서 사돈어른의 심려가 크시겠구나. 내가 건강식품이든 뭐든 하나 직접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가 어떻게 되더라?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친정 아빠는 당신께서 직접 뭔가를 보내시는 게 의의가 큰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른들 간의 예의라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저는 금세 설득되었고 별 생각 없이 시댁의 주소를 친정 아빠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를 물으셨을 때도 주소를 물어보셨을 때도 친정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친정 아빠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도 잠시 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석에 일이 터졌던 겁니다. 시댁에 딱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TV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가 들어서니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동시에 제 쪽을 쳐다보는 그 눈빛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심해부는 어디 가고 또 갑자기 혼자 온 것인지 시누이는 원래 이날 자기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다고 알고 있었건만 난데없이 자기 친정에 혼자 온 이유를 저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심해부와 싸워서 홧김에 자기 친정으로 달려온 게 뻔했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도 와 계셨네요.
다들 TV 보고 계셨어요? 그래, TV나 보면서 대체 너 언제 오나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왜 안 보여? 아, 밑에서 지금 주차 문제가 있어서요. 차 댈 때 찾느라 좀 걸릴 것 같길래 우선 저부터 올라왔어요. 저기,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신 시어머니의 기세에 살벌해서 저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또 뭔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정말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벽 구석에 놓여 있는 걸 가리키셨어요. 흔히 추석 선물 세트였는데 겉면을 보니까 참치더라고요. 참치 선물 세트가 뭐 어쨌단 건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얘가 지금 어디서 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네 애비가 보낸 거 뻔히 알면서? 네? 저걸 저희 아빠가 보내셨다고요? 뭐든 하나 보내겠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저걸 보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게 왜요? 참치캔 잘 드시잖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의 망할 주둥아리를 확 그냥. 시어머니께서는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날리셨어요. 볼 아래와 입 주변을 맞아서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멍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다가 뒤편에 소파에 앉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바라봤죠. 시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셨고 시누이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상관없이 시누이가 큰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쟤는 집안 꼬락서니 자체가 질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그랬지? 그래, 네 말이 100번 1000번 맞았네. 퀵 서비스로 정성스레 선물 하나 보내왔길래 뭔가 싶어서 기대했건만 꼴랑 참치 세트? 이딴 건 인터넷에서 대충 시켜서 보내도 되는 거 아니니? 사람을 기만하고 능욕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딴 거 딸랑 하나를 퀵 서비스로 따로 보내는 것. 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우리 집 사업 망했다고 장난치며 놀리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분해 죽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셨고 친정아빠가 보내신 참치 세트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틈이 벌어진 선물 세트 안에서 돈이 튀어나온 거예요. 5만 원권이었죠. 집안의 침묵이 감돌았고 저는 참치 세트 옆에 주저앉아서 그걸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겉면만 참치 세트 포장이었을 뿐 안에는 5만 원권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친정아빠가 왜 이러셨는지 알 것 같았죠. 친정아빠가 이혼, 실직, 사업 실패라는 삼중고를 겪으셨을 때 친정아빠의 고향 친구분들께서 어느 날 선물을 주셨습니다. 중국 여행 갔다가 사온 술이라고 했었죠. 술 한 병 든 것 치고는 그 작은 박스가 무척 무겁다고 친정아빠는 생각하셨었는데 그걸 열어보자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존심 탓이었는지 당시 친정아빠는 당신의 친구분들께 도와달라는 내색 한 번 안 하셨다던데 이미 다 눈치채고 계셨던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마음을 표시하셨던 거예요. 그게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으나 친정아빠는 무척 감동을 받으셨고 그 일을 발판 삼아서 절치부심하신 덕분에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습니다. 딸인 저는 그 일화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친정아빠는 당신께서 받으셨던 힘을 제 시부모님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하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왜 저 안에 갑자기 돈다발이 튀어나와? 엄마, 저거 안에 열어볼 생각 안 했어? 왜 안 열어본 거야? 내가 저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겠니? 뻔히 참치캔 나부랭이가 들어있는 줄로만 알았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시아버지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주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는 재빨리 돈들을 다시 선물 세트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른 안색을 바꾸셨죠. 아이고, 내가 뭔가를 착각했구나. 단단히 착각했어. 예, 내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니? 네가 이해 좀 해줄래? 이해요? 뭔 놈의 이해요? 그런 개소리 제 앞에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놈의 주둥아리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확 찢어놓고 싶어지니까. 제가 차갑게 말하자 시어머니께서 경악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끼어들려고 했는데 기세 좋은 시누이가 더 빨랐죠. 올케, 우리가 상황을 착각했으면 민망해서 어쩌냐고 올케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성격 파탄자 주제.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네 올케 노릇 할 것처럼 보여? 이런 답도 없는 지방간은 당장 인연을 끊고 싶어 미칠 지경인 내 얼굴은 안 보이나 봐? 눈을 무섭게 부릅뜬 시누이였으나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친정 아빠가 보내주신 이 소중한 돈,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저는 빗바라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 편인지 의심스러운 남편과 제 머리만 아프게 하는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평생 제 편이셨던 친정 아빠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남자 때문에 자기 팔자 꼬는 여자, 그런 여자 따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청산하는 게 맞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시야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선명해진 시야로 보이는 제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못생겨 보였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하고 인연을 끊고 싶다니. 하필 내가 주차 때문에 늦게 올라오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까운데 우선 진정부터 하자. 진정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 장인어른께서 귀한 돈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좋은 선물로 나쁜 결과를 낼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남편이 애절하게 말하자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잘한다 하는 표정들이 되었습니다. 그 빤히 속보이는 표정들 얼마나 얄밉던죠. 그래서 제가 코웃음 쳐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달래는 척하면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마.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따라가 준 것 가지고 네가 나를 정말로 바보 취급하면 곤란하지. 네가 일찍 나와 함께 올라왔다고 해도 상황이 좋았을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너는 마마보이에다가 자기 누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고 아빠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소심한 아들이잖아. 그게 너잖아. 그런 주제에 어디서 당당한 척이야? 가만 보면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애초에 입이 싸서 네 가족들한테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뒀잖아. 안 그래? 똑같은 물음으로 남편에게 응수를 해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냉정한 저의 면모에 남편은 당황하다 못해 아예 말문이 꽉 막혀버린 듯 했어요. 흔들리는 그 눈빛이 참 볼만하더군요. 저는 품 안에 선물 세트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에게 한 방 먹은 것이 분한지 시누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였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팔로 찌르며 눈치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애달픈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달려오셨죠.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아, 그래, 이해한다. 일단 집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나면 화도 가라앉을 거야.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네가 너그러이 이해 좀 해주면 좋겠구나. 아이, 설마 사돈이 그렇게 씀씀이가 좋으실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든 게 얼마인지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 제가 그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새 까먹고 저한테 또 입을 나불거리시는 거죠? 치매이신가요? 치매이실까봐 무서워서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네요. 저 쫓아오지 마세요.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제 눈빛은 무척 건조하고도 차가웠을 거예요. 그 말을 뱉을 때 제 심장이 그랬거든요. 더 이상 이놈의 집안 사람들하고 아무런 감정도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 순간의 제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저의 반응에 시어머니께서는 털썩 주저앉으셨고 저는 시댁을 얼른 나섰어요. 곧장 택시를 잡아 탔고 친정 아빠가 계신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서 제가 무슨 일을 겪은 것이고 또 저질렀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었네요. 이 돈다발을 가지고 남편과 사는 그 집으로 갈 수 없어서 친정 아빠에게 온 것이었는데요. 마침 외출하시던 친정 아빠를 딱 마주쳤습니다. 추석 첫날에 낚시라도 가실 요량이셨는지 복장이 그랬죠. 그 모습을 보자 눈물부터 나더군요. 친정 아빠가 깜짝 놀라서 저를 보셨다가 제가 품으로 꽈가는 참치 선물 세트를 보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집 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는데 그 조용한 위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그날 저는 못난 모습을 보이며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저를 나무라시기는커녕 고생했다고 해주신 친정 아빠에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다잡고 살겠다고 그때 다짐했죠. 이혼은 생각보다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간 저를 무척 함부로 부리셨던 증거를 다 남겨주셨거든요. 제 휴대폰에 있는 것들로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못난 놈은 자기 회사에 혹시라도 제가 소문을 잘못 낼까봐 그걸 무서워하면서 순순히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만 가짜로 칠 줄 알지 소심한 찌질이었던 전 남편의 면모가 그 순간만큼은 반가웠네요. 비록 제가 부족해서 그런 황당한 경험들을 하기는 했으나 그런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유용하게 써먹었네요. 지금은 나름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와는 딴판인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요즘 투잡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저희 아빠가 나름 투잡을 하시는데 크게 쳐보자면 쓰리잡도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웃음이 납니다. 가장 메인으로 하시는 일은 학교의 경비 일이에요. 그냥 자리만 지키시는 업무고요. 하루에 8시간, 어쩔 때는 9시간도 계십니다.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백한 임금 위반이기는 하죠. 저도 처음에 그거 듣고는 아니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했는데 아빠는 적적함도 달래실 겸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신 것에 의의를 두신 거라고 하네요. 점심은 급식소에 가거나 가끔은 집에서 드시고 다시 돌아오신대요. 저희 아빠의 친구분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옆 동네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지라 서로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가하고 심심할 때면 그 친구분과 통화를 하면서 주로 오후 시간을 보내신다네요. 제가 진작 아빠 폰 요금에 통화 무제한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아빠가 투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일은 트럭에서 사과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농장주를 통해 직거래를 하고 계세요. 크게 한 봉다리 20과에서 25과 들은 것을 대체로 2만 원씩 판매하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평일에는 엄마 혼자 이틀을 나가서 장사하시고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두 분이서 하세요. 트럭 세워놓는 그 길목을 지나면 크게 장터 열리는 곳이 있어서 주말마다 유동인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오며 가며 사과 사주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주말 껴서 친정집에 내려갔다가 장사하는 트럭 앞쪽으로 가봤어요. 마침 손님 한 분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사과를 구경하면서 박스 담긴 걸로 살까, 낱개로 담긴 소쿠리로 살까,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소쿠리 2개를 고르셔서 아빠가 그걸 큰 봉다리에다가 담아주셨죠. 저는 가까이에 가지 않고 그냥 제 위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데 아빠가 손에서 봉다리를 놓치시는 거예요. 금세 사과 5개 정도가 봉다리에서 튀어나와 떨어져 바닥을 구르더라고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바로 손을 저으시면서 괜찮다는 제스처를 해 보이시는 겁니다. 직접 사과를 얼른 주워다가 봉다리에 다시 넣으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셨어요. 그 광경에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희 아빠가 다리를 좀 절어요. 절뚝이느라고 순간적으로 봉다리를 놓치셨던 거죠.
엄마가 대처하는 순발력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살짝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간단히 손님 응대하고 장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거나 여러 가지 주제로 말을 해보면 금세 티가 납니다. 쉽게 정리해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인이십니다. 자식은 저 하나뿐이라 외동딸이고요. 저 어렸을 때 저를 외할머니께서 거의 키워주셨어요. 저에게서 장애가 나타날까봐 항상 마음을 졸이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 그런지 아들 낳는 걸 그렇게나 원하셨대요. 첫째인 이모가 딸이었으니 둘째는 꼭 아들이기를 바라셨다네요. 그런데 둘째인 저희 엄마를 낳으시고 나서는 자식을 더 안 가지셨습니다. 저희 엄마를 출산하시고 나서 몸이 약해지는 바람에 외할머니께선 셋째를 몇 년 기다렸다가 가지실 생각을 원래는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몸 관리를 하던 도중 둘째인 저희 엄마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저 또래에 비해 배우는 게 늦다, 많은 부분에서 더디다, 이렇게만 여겼는데 그게 장애였던 거죠. 자기 자식이 그러면 잘 모르나 봅니다. 현실 부정인 것인지 외할머니는 물론 외할아버지도 전혀 모르셨다가 동네 이웃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언지를 계속 주셔서 알게 되셨다네요. 저희 아빠는 다 커서 후천적으로 다리가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엄마와는 반대로 아빠는 친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위로 큰 고모, 작은 고모 두 분이 계세요. 양가 형편은 아주 비슷하고요. 못 사는 그 수준의 결이 엄청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라는 동안 계속 하게 된 생각이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온 가족이 케어해야 하고 자꾸 신경 쓰고 하느라 가세가 쉽사리 펼쳐지기 힘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당사자가 성공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돈은 더욱 안 모인다는 생각이었죠. 그런 장애인 집안의 두 장애인이 만나 태어난 결실인 저는 머릿속에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냉정하게 답이 공부밖에는 없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스펙에 탐욕을 부렸어요. 하지만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꼬리표를 단 사치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람 쉽게 안 믿고 부드러움보단 모난 구석이 많았던 저에게도 절친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동기로 만난 절친과 얼마나 잘 통했냐 하면 둘이 학교 근처에서 같이 자취하게 됐는데도 잘 살았어요. 둘 다 어디 가서 유들유들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이를테면 불과 불 조합인데 잘 통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던 인연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원래 교회 다니는 것은 같이 살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같이 가자든지 강요는 일절 안 했었죠. 어쩌면 제가 종종 뱉었던 말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씨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 덕분에 양쪽 집안 가족들 전부 없는 살림에 더 개고생해가면서 산 거 보면 씨는 없는 게 분명하다고 한탄을 했었어요. 제가 성인 되면서 좀 나아진 것이지 학창시절에는 성격 개판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비관적인 부분은 꽤 남더라고요. 저희 아빠가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역할 비스무리하게 흉내라도 내게 된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전후쯤이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아빠는 그거 조금마저도 잘 안 하셨었거든요. 엄마는 집에만 계셨죠. 저는 그 가운데 지독한 사춘기를 알았습니다. 환경이 그래서인지 타고나길 그랬는지 전 성깔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학구열은 있으니까 짜증을 엄청 자주 내고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하고 희망의 불씨 따윈 없는 집구석. 거의 5년 이상 매일같이 화를 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었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여기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고요.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누그러진 것인지 문득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게 되었어요. 청년부라는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규모도 크고 재미있다고 친구가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교회 근처에 순댓국밥이 유명하다 해서 그거 먹으려고 간 거였죠. 서울에서 손꼽히는 순댓국 맛집이었기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니까 웬 모임이 있었어요. 한 조마다 적으면 4명, 많으면 8명 이상까지도 있는 모임 시간이 예배 후의 순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 조에 어리둥절한 채로 같이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 조장이라는 남자가 자기도 조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뻘쭘한데 잘 부탁드린다면서 진행을 막 하더라고요. 별건 없었고 같이 간식 먹으면서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마치고 친구랑 순댓국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시 교회 갈 생각은 없었건만 그날 밤에 조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다음 주일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 생활에 새로운 패턴이 고정되는 게 싫었고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으므로 다시 갈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일요일에는 오전에 영화관이나 가고 하루를 여유롭게 쓰잔 결심이었죠. 그런데 제가 웬일로 그날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니까 알람은 꺼져 있고 영화 시작 10분 전이었는데 영화관까지 가기에는 어림도 없었죠. 멍하게 있다가 대충 밥을 먹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길래 딱히 할 것도 없어서 또 그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예배실 들어가는데 인파 속에서 그 조장을 딱 마주쳤어요. 답장 없으시길래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쾌활하게 저를 먼저 아는 척 하더라고요. 전 어색해서 목례만 하고 자리를 피했었죠. 예배 마치고 튈까 싶었는데 모임 간식으로 치킨을 시켰다길래 그냥 또 참석해봤습니다. 제가 2주 연속 얼굴을 비추니까 그제서야 다들 저에 대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흘러가다가 제가 부모님 2분 다 장애가 좀 있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많이 놀란 게 조장이 제 얘기를 듣고서는 아, 네, 그러시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태연하게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것에 대해서 힘들었겠다. 아, 어떡해. 그러세요? 이런 류의 반응만 접해왔어요. 어쩌다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이런 질문도 한번 들어봤네요. 학교 다닐 땐 부모님이 장애인인 걸 알고서 착한 애들은 저를 동정했고 나쁜 애들은 절 얕잡아봤죠. 모임이 파하고 다들 각자 흩어질 때 제가 조장한테 가서 슬쩍 부모님 얘기에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편부모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조장이 엄청 시큰둥한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는 표정은 되게 다정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일요일마다 딱히 할 것도 없어서 계속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자꾸 조장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조장이 교회에서 집이 안 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자 동네에 사는 게 분명했고 옷도 되게 멀끔하게 잘 입었고 명문대 출신에 갓 입사했다는 직장도 번듯했어요. 한마디로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저 따위 조건으로는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그냥 혼자 속으로만 좋아해야지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을 때 조장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길 좋아하냐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애써 표정 관리하면서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랬더니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과 말투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 좋아하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심장 터질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감히 나 같은 게 이렇게 괜찮은 남자랑 사귀어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고민만 자꾸 들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따로 둘이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저 갈구느라 혈안이 된 게 분명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첫 직장 생활 하느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지도 몰라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같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한 번은 마주치게 되었는데, 두 분 다 인자하시고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귈수록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은 하게 됐지만, 그건 단지 저의 헛된 바람일 것이라 여겼었죠.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과는 별개로 결혼은 현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저는 정말로 벙찌고 말았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아들하고 마음만 잘 맞는다면 무조건 찬성이라는 두 분의 말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네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조건이었죠. 그럼에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준 남자친구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가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도 계신 자리였는데 이모는 무조건 결혼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혹시 그런 풍족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기죽고 살게 될까봐 그것 하나가 걱정이라 하셨고요. 엄마는 저 결혼하고 싶다니까 놀라서 계속 허둥지둥 내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모는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면서 당장 결혼하라며 저의 등을 떠밀다시피 찬성해 주셨습니다. 상견례라기보다는 그냥 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게 전부였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서 내내 긴장 많이 했던 제 마음도 그 자리에서 많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게 되었다고 제 친구에게도 밥을 따로 사주었어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친구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고, 앞으로 제 인생에 평탄한 날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벅차올랐네요. 제가 친구는 많이 없어요. 5손가락도 남아서 그 탓에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치만요, 아직 짧은 인생을 산 것뿐이지만 진짜 친구는 한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행복에 진심으로 아무 사심 없이 축하해주는 친구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결혼 생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어려웠어요.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잘 해주지 못하셔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리감이 있었고 매사에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못난 모습, 격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항상 신경 쓰면서 지냈습니다. 집이 멀지 않으니까 얼만큼 자주 배워야 하나를 두고 혼자 고민도 심했고요. 결혼하고 명절에 친정에는 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한가한 때 오고 명절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고 첫 추석 때에 시부모님 댁에서 맛있는 거나 해먹고 보냈습니다. 집안 자체가 제사가 일절 지내는 게 없어서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가 친척분들 뵙는 게 어색해서 힘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귀티나는 분들인데 그 가운데서 저만 미운 오리 새끼,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김장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 태천에 있는 큰 댁에 모여서 매해 김장김치를 담근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으로는 싫었죠. 불편하고 힘든 일만 종일 할 게 뻔하고. 그렇지만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시집 오면서 이바지한 것도 전혀 없는 주제에 김장 담근단 얘기에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자니 죽을 맛인 거예요. 배추는 큰 댁에서 전날에 미리 절여 놓는다니까 우리는 양념이나 바르고 수육이나 삶아 먹자는 예비 형님의 말씀에 그나마 좀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내심은 걱정이 많았지만요. 제발 김장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냈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던지요. 약간의 어색함 속에서 자리 잡는 것도 잠시, 양념을 버무리느라 저도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양념이 엄청나게 빨갛더라고요. 아주 시뻘건 색이었는데 먹어보면 막상 그렇게는 안 매운 고춧가루 양념이었어요. 마치 새빨간 떡볶이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맵고 감칠맛이 맴돌 때의 그 감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칼칼했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친정집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저희 집은 한 번도 김장을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셨거든요. 어디 복지단체에서 주는 김장김치는 받아본 적 있다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유야무야 둘러댔죠. 가끔 조금씩만 해 드세요. 김장은 본격적으로 안 하려고 하셔서요. 그러면 오늘 한 것 좀 싸다가 택배로 보내드릴까? 우체국으로 붙이면 금방 갈 텐데. 네? 아니, 감사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충분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저희 친정에다가 김치를 보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졌습니다. 사실은 김치를 잘 못 드세요. 엄마가 특히 매운 걸 거의 못 드시거든요. 매운 음식 먹이는 걸 가르치시는 게 힘드니까 외할머니께서 옛날에 김치를 무조건 물에다가 씻어서 주셨대요. 그게 습관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다리를 저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손까지 떨리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양념 있는 걸 많이 안 드셨대요. 반찬 놓칠까 봐서요. 얼굴이며 옷에 김치 양념 묻으면 얼룩 때문에 빨기 힘들다고 잘 안 드셔버릇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 거의 안 해먹는 집은 저희 집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걸요? 제가 멋쩍게 웃었어요. 제 딴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약간 농담조로 한 것이었는데요. 분위기가 좀 숙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당황하신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덩달아서 당황스러워졌네요. 세상에나,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고춧가루나 다른 양념 다 드세요. 다 드시는데 이제 잘은 못 드신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변명처럼 제가 말을 늘어놓고 말았는데 그 순간 정말 창피하고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얼른 지나가길 바라면서 속으로 빌며 버텼죠. 그날은 무슨 정신으로 김장을 마치고 집까지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다른 내색 없이 다음에도 저를 대해주셔서 저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연말이라고 저 혼자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사정상 신정에는 못 들릴 것 같으니 미리 뵈러 간 것이었죠. 아빠가 이때는 학교 일 하기 전이었어서 소일거리로 농사일에 주력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일 좀 거들어드리고 두 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드렸어요. 그런 김에 밖에서 저녁을 먹을 작정이었는데 엄마가 자꾸 집에 가서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번거롭게 왜 그러냐고 그냥 외식하고 했지만 엄마가 저 온다고 고기 양념을 재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정성에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당장 집으로 차 머리 돌렸죠.
아빠는 채소 준비하시고 제가 불고기를 굽고 있는데 엄마가 반찬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웬 백김치가 있더라고요. 엄마, 설마 엄마가 저거 김치 담근 거야? 아니, 너 이거 몰라? 어떻게 몰라? 엄마가 갑자기 흥분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시길래 아빠를 불렀습니다. 백김치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아빠가 원래 이러면서 몰랐냐고 하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 김치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건데 난 당연히 네가 아는 줄로 알았지. 제가 깜짝 놀라서 고기 굽다 말고 김치통을 확인해 봤어요. 락일락 아주 큰 사이즈로 2통이나 보내주신 거였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에 놀라고만 저의 눈에 그제서야 냉장고에 붙어있는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래 냉장고에 뭐를 많이 붙여두셔서 그게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가스불 확인 같은 글자를 적어둔 종이들이 많았고 각종 자석들도 있어서 그걸 못 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정갈하게 쓰신 내용을 보고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집안 식구들 손을 빌려 요리를 하고 살았더니 허수입니다. 저 혼자 하려면 부족한 실력입니다. 그래도 사는 건 안 내켜요. 제 눈으로 보고 검증된 재료로만 하고 싶었어요. 배추와 무는 저희 구몬의 땅에서 직접 농사 지은 것입니다. 레시피 찾아다가 하루 종일 씨름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쭙지 않게 단 건 넣으면 맛이 가버릴까봐 저희 윗지방식으로 짭짤하고 시원하게 해보았습니다. 드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맵게 겉절이도 조금 해서 날 풀리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여름에는 동치미 어떠시겠어요? 더운 날 입맛 없으실 때 밥이나 면 말아 먹으면 식사가 되게끔 맛있게 조합을 해볼게요. 그 전에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귀한 딸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보는 동안 눈물 때문에 앞이 뿌얘져서 계속 눈가를 훔쳐야만 했어요. 저희 엄마가 속없이 옆에서 울어? 울어? 자꾸 이러는 바람에 안 운다고 대답하고선 뒷모습만 보이면서 불고기를 볶았는데 사실은 계속 눈물을 삼키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녁상 사진 찍어놨다가 첨부해서 더 시간 늦어지기 전에 설거지 마치는 대로 시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 맛있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답장하시기를 김치 한다고 싱크대 전부 차지하고 난리 피우느라 스케일이 장난 아니었다네요. 요리 못하고 음식 못하는 거 이럴 때 들키는 거라고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 모습에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신다고 국물을 싹 들이키신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백김치가 하나도 안 매운데 시원하고 자꾸 당기는 맛이었어요. 저희 김장김치도 그때 성공해서 맛이 끝내줬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해 따로 수고해 주신 백김치의 맛은 못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웃겼던 게 남편도 듣고 놀라서는 진짜? 우리 엄마가? 와, 말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 겨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냈고 저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예정해두었던 돌잔치는 생략했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아이는 정말 건강합니다. 애 낳고 나서 혼자 집에 내려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빠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간 사과. 그 때문에 낙하한 부분이 상했을 텐데도 되려 웃어주시면서 꾸벅 인사까지 남기고 가주신 아주머니 손님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머니께선 모르시겠죠. 그 고운 마음씨에 대고
사과 장수의 딸은 그 순간 절을 올려드리고 싶었단 것을요.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그 따뜻한 광경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백김치가 떠올라 버렸네요. 평생 간직할 감사함이에요. 저로서는 오랜만에 옛 일을 되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게 농사도 지으세요. 어디 파는 건 아니고 직접 드시고 나눠주시는 목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고구마 캐놓은 거 후숙 잘 되었다고 시댁에 가져가라고 상자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예쁜 모양만 골라놓으신 것에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학교 경비에 사과 장사에 농사까지. 저희 부모님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이제는 싫으시다네요. 멋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모님을 두었기에 제 분에 넘치는 시댁을 맞는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과거의 저라면 상상할 수도 없었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남 얘기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제 얘기를 보내려고 생각해보니 몇 번이나 고치고 또 고치게 되더라고요. 아마 사연 보내는 분들 심정이 다 그러셨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렵사리 제 사정을 여기에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재혼한 사람이에요. 초혼, 재혼이라는 명칭부터가 참 저에겐 상처고 피하고 싶은 표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엄연히 사회적으로 내 상태를 나타내려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절대 자기 잘못은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더라 하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누가 봐도 엄연히 피해를 입고 이혼한 케이스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다는 것인데요. 결혼 4년 차쯤 되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소송까지 가게 되어 아주 힘들게 끝을 내었어요. 제가 이 사람과 간절히 찢어지자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상습적인 폭력과 바람 때문이었어요. 한편으론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둘 사이 애도 없는데 왜 신혼이 지난 2년 차부터 대략 2년 정도 이어졌던 남편의 폭력과 바람을 참았던 걸까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처음 해보는 결혼이기도 하고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부분을 의심하고 따지고 들면 여유롭지 않은 우리 친정 형편을 거들먹거리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빈정대더군요. 하지만 전 이런 상황이 반복된 와중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더 이상 얻어맞고 배신만 당할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변호사님도 아기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란 말씀을 해주셔서 더 용기를 냈고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증거 모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처절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주변에 이혼한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부디 그분들에 대해 먼저 억측을 하시거나 넘겨짚지 않아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남편과 살 때보다 더 상처를 많이 입고 괴로웠거든요. 처음에는 응원해주던 친구들도 나중에 제가 막상 이혼하고 홀몸이 돼서 나오니 동정하는 눈빛만 짙어지더군요. 그때 끊어내게 된 인연들도 많고 반대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 곁에 남아주며 힘을 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렇게 질린 결혼 생활을 했다면서 대체 그까진 남자가 뭐라고 또 재혼식이나 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엄청나게 밀어냈답니다. 이혼하고 저는 여전히 돈은 벌어야 했기에 직장을 쭉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제 거래처 직원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식품 관련해서 거래처이고 둘이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많다 보니 가끔 사적인 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 사정을 자세히 말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위의 사람이었고 비교적 결혼이 늦어진 연령이라 집에서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형 하나에 아래로는 남동생 둘까지 모두 결혼을 한 바람에 집에 있는 게 참 불편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가게 되니 여러모로 불편하고 눈칫밥만 먹고 살았고요. 가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혼하는 과정의 얘기도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돌연 어느 날 저를 확 잡아 끌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나 씨, 나 유나 씨 좋아해. 나랑 결혼하자. 난 이미 멀리 생각하고 계속 유나 씨랑 만나온 거야. 만약 거절한다면 이제 일적인 거 말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비 오는 날 물에 젖은 고양이 마냥 와들와들 떨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지. 저도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제 혼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것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의 인연이 뚝 끊기는 것도 말할 수 없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 연애라도 해보자며 부드럽게 말했고 그렇게 둘이 몇 년 더 만났어요. 그러다가 반대가 무척 심했던 양가를 겨우겨우 설득했고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은 어디까지나 저를 위해서 재혼한 시댁에서 널 과연 가만히 두겠냐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셨고요.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서방님들 3명의 동서들 역시 나란히 반대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쪽은 자기가 완전히 다 맞서 싸우겠다며 그저 우리 친정의 허락만 받아오라고 했어요. 어렵사리 성사되어 우리는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고 그렇게 새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저의 지금 시어머니는 처음 보통 모진말을 해가며 저를 막아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41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좀 불안하긴 하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일단 우리의 결혼 이후에는 얼른 애기나 가지라며 그 외에는 더 참견 안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론 되게 쿨하게 딱 끊어주시길래 차라리 그 부분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나이가 많은 편이라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결혼하고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시험관이라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꽤 만만치 않은 방파제 같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위에 형님과 아래 동서들, 이 3명 때문이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자들 관계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재혼하고 나니 여기에 또 새로운 여자들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표정들이 보통 표독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7살 위였고 밑에 동서들은 저보다 어려요. 뭐 그래봤자 제가 늦게 들어왔으니 그런 부분은 엄연히 저도 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진짜 이 3명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라는 존재로 인해 셋이 무척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동네 북으로 만들고 왕따시키느라 은연중에 결속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만남 때도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사도 잘 안 받던 형님은 이후 시댁에서 가진 모임 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경박스럽게 질문을 하지 뭐예요. 남편도 어이없었는지 형수님 왜 이러시냐고 할 정도였어요. 동서, 근데 왜 이혼한 거야? 그거 물어봐도 되나? 아, 너무 실례인가? 아, 서방님은 아시죠? 우리 서방님 진짜 대단해. 그래도 난 이 집 사람이라 그런가 우리 서방님이 너무 안 됐는데 말이에요. 이때 과일 깎고 계시던 어머니도 약간 미간에 주름이 쓱 잡히셨는데 그래도 말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뭐 때문에 그냥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지곳대로 대답했던 걸까요?
사람을 더 쪼아대더라고요. 좀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과는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제 문제가 아니라 외도도 있고 해서 어렵사리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암튼 대답이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동서가 끼어들면서 무슨 사랑과 전쟁 구경하듯 캐묻는 거예요. 어머, 외도? 불륜이요? 보통 그러면 전 남편이 또 연락은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던데. 입이 방정이다. 죄송해요. 듣고 진짜 뭐 이런 상스러운 것들이 다 있나 싶어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딱 봐도 저보다 어린 동서는 이제 막 갓난아기를 안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보통 입방정이 아니더군요. 그 말에 아버님도 괜히 심기가 거슬리셨는지 한숨을 팍팍 쉬면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뜩이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그 말 듣고 더 제가 꼴보기 싫어진 것 같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편이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말에 혀를 내두르며 눈알을 굴려대는 동서를 보니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저 재수씨, 농담이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저는 그나마 확확 타오르는 불씨를 좀 꺼트렸지만 기분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저를 향한 입방정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세상이 개방적이라지만 이혼하는 게 어디 그리 좋은 일이냐고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할 때도 은근히 눈치를 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다 저한테 돌리는 식이더군요. 심지어 막내 동서가 저한테 와서 살짝 말을 하고 가는데 진짜 이 조그만 것까지 나를 우습게 보나 싶어서 화가 치밀었어요. 작은 형님, 설거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일찍 와서 할 일 다 하고 갔으니까 그것만 작은 형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일찍 오다뇨. 제가 이날 직장 일 때문에 좀 늦긴 했지만 원래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을 뿐이에요. 다들 시간 맞춰 온다고 했고 막내 동선에도 단톡방에서 자기네 아슬하게 제 시간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뭘 저보다 얼마나 일찍 왔다고 일을 저한테 맡기는 건가요? 저 없을 땐 분명히 자기가 했을 텐데 이렇게 온 싱크대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까지 늘어놓은 큰 다라들과 자잘한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게다가 방금 눈앞에서 귤까지 까먹고 껍질도 대충 올려놓고 가고요. 이건 진짜 대놓고 무시하는 거다 싶더군요. 다른 동서와 형님도 이미 옷을 입고 있고 저만 그렇게 횡하니 남겨둔 채 다들 나가버렸어요. 어머니조차도 둘째 네가 할 일이 많겠다 하시면서도 본인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덜렁 누우시더군요. 김을 모락모락 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왔고 결국 둘이 도와서 1시간이 지나서야 설거지를 끝냈어요. 전 이날 집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고 남편도 초반에 자기도 느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듣더군요. 반박하면서 뭐 형수님이나 재수씨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저를 열애로 하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만들어서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끼워줘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제외당하는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았어요. 나중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혼식이나 또 해가지고 그 전에도 경험 안 해본 시집살이를 하고 있나 기가 막히더군요. 막내 동서가 아기를 낳았는데 전 당연히 시부모님만 병원에 다녀오시고 100일 때까지는 아무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빼고 형님이랑 셋째 동서는 다녀왔지 뭐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얘 작은 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내는 애기 낳았다는데 좀 들러서 선물이나 용돈이라도 사서 보내지 그랬냐. 큰애랑 셋째네는 진즉 가서 다 해주고 왔다는데
막내가 좀 서운해하더라. 내가 괜히 동서지간에 끼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울 일 없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냥 매사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저를 왕따 시킬 거면 지들끼리 만나던가. 꼭 뭔가 자기네들끼리 뭘 해놓고 그 생색을 내고 우리가 널 따돌렸다는 걸 은연중에 제가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거의 전남편급으로 이것들한테 미움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 모임에 점점 가기 싫어졌지만 어머니께서는 비로소 아들 냈다 장가 보냈다며 툭하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갔어요. 형님과 동서들은 툭하면 자꾸 재혼 화제를 위로 끌어올려서는 저랑은 눈도 안 맞추고 앞에서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군요. 우리 둘째 아주버님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예전에도 한번 어디 되게 잘 사는 집 딸이랑 만난 일이 있었잖아. 아이고, 작은 형님도 계신데 이런 말을 해버렸네. 근데 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때요? 그런 거 집착하시는 타입은 아니죠? 작은 형님도 재혼이신데 이런 과거는 쿨하게 넘겨야죠. 셋째 동서는 진짜 말을 너무 밉상으로 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입을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남편이 이전에 누굴 만나고 잘 되었는지 모르고 솔직히 말해 재혼인 저를 초혼의 총각이 받아준 자체로 고맙긴 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꺼내지 않고 있는 얘기를 굳이 저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이 진짜 제대로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쫙쫙 내버렸어요. 근데 한번 돌싱되면 돌돌싱 돌돌돌싱 될 경우 많다며? 그래서 한번 이혼을 조심해야 한대. 우리 동서는 그래도 재혼 잘했지 뭐. 안 그래? 처음부터 결혼을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진 안 왔을 텐데. 에휴, 자기도 참 팔자 한번 싸납다. 그치? 이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정말 나랑 만날 날만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골려먹으려고 들러붙는 똥파리들처럼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거드는데 정말 너무 역겨웠어요. 그냥 아주 내가 재혼이라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뭉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미 이때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간신히 견디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형님과 동서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짓을 저질러 버렸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걸까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문다는데 진짜 적당히 괴롭혔어야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서 품속에 갖고 있던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재혼했으면 진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전 배우자 상상하고 정 떨어져서 남자들이 그렇게 딴 데 한눈을 판다더라고. 동서는 가뜩이나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우리 서방님도 아니 그럴 일은 없어. 내가 보장해.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 근데 그게 또 여자 하기 나름이라. 오늘 우리 진짜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많이 해준다. 잘 새겨들어.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제 이전 상처까지 휘집어서 그걸 지금 결혼 생활까지 끌고 오다니. 저는 이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고 형님과 동서는 나가는 절 보며 삐졌나 보다고 우는 신용을 하더군요. 진짜 다 일으켜 세워서 뺨이라도 한 명씩 때리고 싶은 걸 씩씩거리며 참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 저대로 누르고 눌렀던 것들을 터뜨려 있는 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금도 봐줄 용의가 없었고 속으로 칼을 갈아가며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 동생과 이런 화제를 또 꺼내기 싫었는데 말하기 참 불편하더군요. 남동생은 흥신소, 말하자면 탐정사무소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맘카페에 가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의뢰도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동생이 하는 일에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으니 의미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동생도 그 대상이 자기 누나가 되다 보니 알아봐 주면서도 무척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하더군요. 매형의 외도 증거를 제 손으로 잡아주다 보니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랬던 동생에게 제가 또 의뢰를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저는 우리 형님과 동선의 가정들에 대해 의뢰를 했어요. 정말 셋 중에 한 인간이라도 니네들이 정말 털어서 먼지 날 것 하나 없어서 그따위로 구는 거면 그땐 또 내가 묻어버릴 방법을 또 찾아야겠다며 악을 쓰면서요. 동생은 누나 왜 그러냐며 그렇게 반대하는데 재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강아지 족보냐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사정을 다 듣더니 한참이나 말없이 듣기만 하고 있던 동생은 알아서 해주겠으니 좀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며 힘들게 살까봐 재혼을 반대한 건데 누나는 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서도 일단은 움직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막상 누나가 동서지간에 들은 험한 소리를 되새기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다리는 와중에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별거 없다고 해도 내가 이것들을 진짜 가만두지 않으리. 어떤 방법으로 진짜 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솔직히 나 당신의 형수 재수 씨들 다 너무너무 싫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소리를 터뜨려대며 나중엔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더니 남편은 그냥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같았음 이런 말들이 안쓰럽게 들렸겠지만 제가 너무 상처 입어 그런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헌데 이러던 어느 날 한 두어 달이 안 되었을 시점에 동생으로부터 주르륵 연락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닥 멀쩡한 가정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진짜 악이 바치더군요. 글쎄, 셋째 동서 말이에요. 저한테 무슨 우리 남편 과거 여친을 말해대면서 속을 긁어댔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내놓고 보니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 조금의 자각과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본인 현 주소를 알고 있으니 감히 남을 비난할 여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셋째 동서는 간악하다 못해 멍청하고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인간이었더라고요. 애 낳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 일하는 또래 유부남 직원이랑 눈이 맞아 있지 뭡니까? 솔직히 제가 서방님들이나 아주버님이나 별로 왕래가 적고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참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본인 와이프가 애기 엄마이면서 같은 애기 아빠랑 눈이 맞아서 퇴근 전이고 주말이고 둘이 그렇게 몹쓸 곳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집단엔 안 들키려고 여우같이 시댁 와서 김장이며 이것저것 챙겨가며 며느리 노릇도 열심히 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막말 해댄 건 막내 동서도 만만치 않아서 여기도 뭐 좀 나왔으면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로 뭐가 딱히 없긴 했어요. 그냥 막내 동서는 타고나길 너무너무 성질이 못돼 먹은 걸로 치고 여기서 진짜 막장의 바보가 되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아주버님께 아주 실망했지 뭐예요? 대기업 다니고 계시고 높은 임직에 계시고 그것 때문에 형님 자부심이 아주 높고 툭하면 콧대 세우고 있었거든요. 해외 출장도 잦고 골프도 많이 치러 다니고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털어보니 글쎄 그렇게 여자들 나오는 술집을 놀이터 드나들듯 하셨더라고요. 이건 저도 약간 애매했던 게 형님이 혹시 알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눈 감아주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작작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대상을 정해둔 바람이 아니라고 해도 와이프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을 수준이었어요. 정말 끔찍하고 꺼내기 싫은 기억이지만 제 전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주버니만큼은 아니래도 그렇게 유흥의 늑개 맛을 들여서 쫓아다녔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애매했는데 나중에 비밀 계정으로 해서 각각의 가정으로 연락이 가게 된 뒤 그제서야 형님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아주 지고지순하게 자기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더군요. 아주버님의 숱한 유흥 사실을 알고 난 뒤 며칠을 알아눕고 애들도 도저히 자기가 케어 못하겠다며 시댁에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평소 남편을 믿고 했던 것 자체야 나쁠 건 없지만 왜 엄한 힘든 사람을 그렇게 콕콕 쪼고 괴롭히면서 자기 행복을 확인했던 걸까요? 그러니 이렇게 그걸 완전히 벗겨내고 싶었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형님은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얼마 안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셋째 동선에는 서방님이 자기 부인의 직장 내 불륜을 알게 된 뒤 진짜 온갖 물건들이 다 부서지고 옆집에서 신고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나마 바로 위의 형인 우리 남편에게 연락해서 울며 상담을 하는데 참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서방님은 평소 가정적이고 처가에도 잘하던 분이라서 더 쇼크가 크셨을 것 같더군요. 일단 서방님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서가 좀처럼 합의가 안 되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얼마 전에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본인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동서들 시켜서나 어머니 통해서 혹은 우리 남편 통해서 아주 거만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해 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상담할 게 있다며 시간 될 때 통화 좀 하자고 톡까지 보냈어요. 아마도 본인 상황이 제 이전 결혼 상태와 비슷해져서 이제서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주버님은 그간 회식이며 술자리 늦어질 때 부인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줄 알았다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애들도 크고 있는데 뭔 이혼이냐며 골치 아파한대요. 이건 저도 형님이 죽도록 싫지만 아주버님도 진짜 너무 답이 없어서 남편한테 어찌 생각하냐 물었어요. 형은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난 형이랑 달라. 개인적으로 형은 이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자. 생각할수록 기분 더러워진다. 남편의 생각을 확인하고 나니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뭐 다르겠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을 비롯해서 셋째, 막내 서방님까지 여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건 없었어요. 괜히 형님 동서들 말에 불안해서 제 남편까지 의도치 않게 동생이 알아본 모양인데 별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보고 재혼이라고 막말하던 것들, 형님과 셋째 동서는 각각 이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시댁 쪽 발걸음도 끊은 상태예요. 가급적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따위로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지들이 구린 짓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을 겪을 이유도 없잖아요. 막내 동서도 제대로 먹이고 싶었지만 그쪽으론 모두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냥 그치긴 했어요. 헌데 그렇게 저 왕따 시킨다고 뭉쳐다니던 지네 형님들이 이렇게 다 붕괴 위기에 있으니 힘 못 쓰고 조용히 있긴 하더군요.
아무튼 참 저도 저지만 가정들을 둘러볼 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 한편으론 참 씁쓸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전 저대로 피를 보고 신중하게 가정을 꾸렸으니 그냥 이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이뤄가시는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할 뿐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